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미국산 소고기 먹었구나. 광우뻥이라는 말, 여러분, 실제로요, 그 조중동 KBS MBC 똑같이 얘기했었다니까. 노무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우병에 더 위험하다고 지네들이 썼다가, 이명박 때 누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위험하다고 하나? 광우병, 그러면서 광우병 뭐 위험파리 도가 지나쳐, 지네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한 건데 피디수첩 무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자, 지금 이 골프,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이 골프 얘기로 다시 돌아가. 골프를 저기 허락하면 5조 몇천억 원의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가 난대. 자, 여러분, 경기도의 골프장에서 골프장 많이 칠 때 경제가 활성화 됐었어요? 박근혜 되기 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명박 때 골프장 주변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봐. 전혀 지역에 도움 안 돼. 골프장에서 지역을 위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결국 뭐야?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개뻥을 치면서 지금 결국 미디어를 통해 재벌들이 작업하는 거야. 부자들이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도 골프 치게 해주세요 이래서 지네들 로비하려고 로비 자리를 만드는 거야. 로비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골프 활성화를 하라고 그러고, 박근혜는 지가 감투 하나 썼다고. 지금 다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거기 뭐 프레지던트 컵인지 뭔지 그거 무슨 저기 회장 맡아달라니까 좋다고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거야. 진중권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정신줄 놨군요. 골프 활성화라니 정신줄을 드디어 놓았군요. 이렇게 또 트위터 했잖아. 진짜 놓은 거야. 정신줄 놨어. 그렇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김무성하고 저기 유승민이 요즘에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 중이야. 그죠? 증세와 복지에 관한 논란 중. 근데 김무성이 뭐라 그랬어? 자, 증세 없는 복지는 뭐 거짓말이다.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부자 증세를 하나보다. 김무성이 뭐라 했어요? 복지를 줄여야 된다고. 복지를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부자 증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 증세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서민들한테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복지를 줄이겠다는 얘기야. 복지를 줄이겠다는 얘기야. 유식한 척 오지다. 유식해 보여? 뉴스에다 나온 말인데. 에이. 내가 유식한 게 아니라 이거 뉴스에다 나온 말이야. 근데 유식한 척 오지다 그런 거 보니까 너 나보다도 몰랐구나? 이해해. 자, 하던 얘기 마저 해서 지금 증세와 복지 문제,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증세하고 복지도 새누리당의 아젠다다. 그러면서 막 지네들끼리 거기서 싸우는 거야. 증세 없는 복지는 뭐 거짓말이다. 뭐 허위사실이다. 국민을 속인 거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한테 세금 올려서 복지해준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김무성의 주장은 복지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야. 복지를 줄여야 된다. 유승민은 그 증세냐 복지냐에 대해서 애매한 얘기하면서 유승민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기춘과 3인방 내보내라야. 그죠? 유승민이 증세하고 복지를 얘기해. 그런데 결론은 뭐야? 제목은 증세 복지야. 그런데 내용은 뭐야? 김기춘과 3인방 내보내라는 거야. 자기가 가서 보조하겠다고. 결국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서민에게 복지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부자에게 세금 걷어서 서민에게 복지하라. 그거잖아. 그런데 지금 부자에게는 세금을 계속 깎아서 세상에 26%였던 세금을 16%까지 깎았다고. 그러면 이게 절반 이상을 깎은 거야. 40% 이상을 깎아준 거라고, 부자들한테. 그 돈만큼을 누구한테? 서민들한테 지난 7년 동안 뜯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세금을 다 내느라고
세금 내느라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한국 복지지출 OECD 꼴찌, 예산도 세금도 최하위권. 저봐. OECD 28개국 중에서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최하위인 나라. 그런데 이걸 갖다 과잉복지래. 김무성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이건 김무성의 주장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주장이에요. 박근혜의 주장이기도 한 거야. 과잉복지.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복지라는 거야. 말이 되냐고. 영국은 대학 등록금 무료, 병원비 무료야. 그리고 신혼부부가 방 한 칸에서 살다가 임신을 하잖아. 그러면 싼 값에 방 2칸짜리를 빌려줘. 아주 저렴하게. 그게 복지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망했잖아요? 영국이 망했니? 아,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영국이 망했대. 아, 영국이 망했구나. 전 세계에서 금융 이윤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영국이 망한 거구나. 영국, 세계 10대 부국에 들어가는 영국 망했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 영국은 병원비가 무료야. 병원비 무료, 대학 등록금 무료, 응급실 다 무료야. 그리고 애들 양육비도 줘.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거 모든 거 다 무료야. 그런 게 복지라는 거야. 캐나다도 의료비 무료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건강보험료 서민만 내잖아. 부자는 안 내잖아요. 부동산 재벌들, 부자들은 건강보험료 거의 안 내. 자기들 재산의 0.00001% 정도 내. 우리 서민들만 자기 수입의 10%씩 따박따박 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그냥 수입에. 수익이 아니라,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돈의 20%씩을 건강보험료로 따박따박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과잉복지? 정말 지랄이 창궐하고 있어요. 예. 새누리 증세 반대 우세. 법인세 인상도 안 된다. 자, 여러분, 증세를 반대한다. 쟤네들이 얘기하는 증세를 반대한다. 저 증세는 누구 증세야? 부자 증세 반대야. 정말로 증세를 반대한다면 담배값을 내려야지. 여러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올렸다 그랬죠? 정부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다 그랬잖아. 담배 공급량을 늘렸대. 이것들이 지금 서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을 올렸대 놓고 담배 유통량을 늘렸대요. 새누리당이 증세를 반대하고 싶으면 담배값 도로 내리고, 지금 서민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더 받은 소득세 그거 다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 증세 반대는 뭐야? 이미 우린 세금 다 냈어. 올린 상태로 다 냈어. 그럼 저 증세 반대는 뭐야? 부자 증세 반대야. 법인세 증세 반대. 사실은 증세도 아니야. 원래 걷던 만큼 거두라는 거야. 노무현 때 걷던 만큼 거두라는 건데 그거 반대하는 거야 지금. 서민 증세는 찬성하고 부자 증세 반대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문득 도시가스 비용이 1월달부터 내린다 그랬다며. 도시가스 비용이 1월달부터 내린다 그랬다며.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도시가스 비용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가스비가 내려갈 때 아니 기름값이 내려갈 때 가스비도 같이 내려갔을 거라고.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 도시가스비도 같이 내려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가스비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스비가 12월까지 안 내려간 거야.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사용한 것을 우리가 1월달에 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단 말이야. 가스비 폭탄을. 작년보다 대부분 2배씩 나왔어. 대부분 2배씩 나왔는데, 그러면서 기사로는
가스비를 내린다는 기사를 다 낸 거야. 기사만 낸 거 같아. 기사만 낸 거 같아. 근데 그 기사를 낸 이유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유류값이 내렸잖아요. 기름값이 전 세계에서 막 폭락했었잖아. 지금 폭락했다가 지금 조금 오른 거야. 아직 우리나라 기름값보다 훨씬 밑에 있는 거야, 기름값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스값도 국제 유가에서 엄청 내려갔을 거라는 거야. 국제 가스값도 굉장히 내려갔을 건데 그동안 우리한테는 안 내리고 팔아먹었다는 거지. 안 내리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스비가 내려간 거가 이제 그거 왜냐면 이제까지 전 세계 가스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몰랐단 말이야. 기름값 내려간 것만 알았지 가스비 내려간 건 몰랐다고. 지금 우리가 내던 가스비는요 배럴당 120달러 막 했던 가격으로 지금 2,000원씩 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우리 2,000원 하던 게 원래 800원 정도 해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여전히 1,몇백 원씩 내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야? 1,000원이 세금. 박근혜가 유류세를 안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1,몇백 원씩 우리가 기름값을 내고 있는 거거든. 미국은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절반 이하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기름값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0원 하던 게 1,400원 정도로 떨어진 게 다야. 원래 지금 800원 정도 해야 되는 기름값이 1,400원 하고 있는 거야. 이유가 세금 때문에. 유류세. 기가 막히죠. 이 가스비, 이 전 세계 가스비에 대해서 가스 원가, 세계에서 생산되는 가스 원가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 가스 생산비 세계적인 추이를 추적해가지고 우리나라 도시가스비하고 대비해서 이것도 문제로 지금 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기자들이 그거 따져봐야 돼. 원래 기름값이 내려가면요 물가가 다 내려가야 돼요. 생산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는 더 올랐죠. 그죠?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뭐야? 소비세가 올라. 여러분이 슈퍼에서 여러분이 한 가구당 생각해봐요. 보통 한 번 마트 가면 요즘에는 30만원 정도 쓰더만. 옆에 이렇게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사람들 보면 25만원 30만원 나와. 생활비가 보통 한 2주 정도 쓸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얼마 안 사는데도 한 2, 30만원 나오더라고. 그러면 2, 30만원을 주고 한 번 장을 보면 거기서 세금 33만원 낸 거예요. 세금을 3만원 낸 거야. 그러면 한 달에 2번 장을 봤다. 그러면 30만원씩 2번 60만원을 장을 본 거잖아. 생필품 6만원 세금 낸 거야. 남편이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핀다. 한 달에 12만원 담배세를 내는 거야. 부부가 둘이서 한 달에 기름을 20만원 냈다. 그러면 12만원 세금 낸 거야. 유류세. 10만원어치 기름을 샀다. 요즘 기름값 싸니까 10만원어치 기름을 샀다. 그러면 둘이서 6만원 정도 세금 낸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60만원에 그리고 담배 한 갑에 기름 세 종목만 가지고 한 가구에서 낸 세금이 지금 얼마야? 6만원, 12만원, 6만원 24만원을 세금으로 낸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더 쓰잖아. 그죠? 여러분 실제로 더 쓴다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산품에는 10%의 세금이 붙어있어. 소비세.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식당에서 먹은 밥에 10% 세금이야. 녹화를 중단했다 다시. 예. 요즘에 이제 끊어서 녹화라니까 싱크 안 맞고 그런 게 없죠. 어제 거 싱크 안 맞고 그러지 않았지. 어제 녹화 방송. 그러니까 버퍼 잠깐 있었던 건 녹화를 시작하고 끌 때.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소비세가 10%예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5만원 주고 밥을 먹었어. 가족 외식을 했어. 5,000원 세금이야.
여러분 카드에서 여러분 카드 값을 쭉 봐봐.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생활비로 100만원을 썼다. 10만원 세금이야. 10만원 세금 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부가가치세야, 소비세. 그러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부자들 뭐까지 다 내야 돼. 그리고 받지도 못한 국민연금 부자들 뭐까지 다 내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소비세 내고 있죠. 그죠? 그게 결국은요, 지금 우리 국민들더러 네가 세금을 얼마나 내냐. 아니,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 드라마에서 가난한 서민들한테 네가 세금을 얼마나 내니. 생활비 50만원 썼으면 5만원 소비세, 담배 한 갑 폈으면 12만원 담배세, 기름 10만원어치 넣었으면 6만원 유류세, 한 달에 그만큼 냈으면 1년이면 얼마야. 그 돈이면 연봉 7천만원 이상이 내야, 연봉 1억 이상이 내야 될 사람의 소득세하고 맞먹는 돈을 우리가 소비세로 내고 있는 거야. 간접세로. 이게 왜 그러냐. 국민연금 얘기 나중에 다시 해줄게. 국민연금 왜 못 받느냐고 다시 얘기해달라 그래. 지금은 우선 이 얘기, 세금 얘기 먼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이 세금들, 그 세금들 엄청나 걷는 거야. 그래놓고 지네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낸다는 몇 년도인지 출처를 모르는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지네가 세금 더 많이 낸다고. 개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나라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세금은 대부분 무슨 세금이야? 간접세.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간접세 비율이 높은 거야. 간접세하고 직접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간접세라는 건 뭐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붙어있는 세금이 간접세야. 직접세는 뭐냐? 우리 소득세, 부동산 거래하면 내는 거래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이 부동산세, 이런 게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예요. 재산 정도에 따라 내는 거.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세금 구조가 간접세 비율이 OECD에서 제일 높아. 간접세 비율이 OECD에서 제일 높아. 왜 간접세를 많이 걷느냐? 간접세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없어. 물건을 사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낼 방법이 없는 거야. 직접세는 부자들 다 안 내잖아. 이리저리 빼돌리면서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과자 한 봉지라도 애들 사 먹이면 거기 세금 다 붙는 거야. 기저귀에도 분유에도 다 붙어있는 거야. 휴지에도. 그러니까 이 간접세를 걷어서 기업이 대신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세금 기업이 낸 거니 우리가 낸 거니? 우리가 낸 거야. 그런데 그 기업이 우리가 낸 간접세 낸 걸로 뻐기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가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냐고 그러는 거야. 개새끼들. 우리 세금인데, 우리가 낸 돈인데 그걸로 지네가 온갖 행세는 다 부리는 거야.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간접세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간접세라는 게 그런 거야. 우리가 물건 사면 들어가는 세금인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 재벌들이 지네가 우리가 낸 세금 대신 내기만 해놓고 그걸로 잘난 척하고 지랄들인 거지. 자, 그러면 간접세 말고 또 다른 세금으로 뭐가 있냐? 직접세, 소득에 따라 내는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세금이 있어. 뭔데? 누진세. 이게 또 중요한 거야. 누진세라는 게 뭐냐? 원래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이 누진세는 가령 10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2%만 내자. 가난하니까. 1000만원 버는 사람은 20%를 내자. 그게 누진세야. 100만원 버는 사람은 2%만 내고 1000만원 버는 사람은 20%를 내자. 그럼 프로테이지 자체가 다르잖아. 그게 누진세예요. 많이 벌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야.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율이 올라가는 게 누진세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진세를 걷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누구한테? 서민 가정의 전기요금에만. 재벌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깎아줘요. 재벌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우리 서민들한테만 전기요금 누진세를 받죠. 예,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우리 서민한테만 적용하는 거야. 재벌들에게는 전기요금을 1년에 몇 조 원씩 깎아줘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누진세 비율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이 소득 대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기사가 났어.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무슨 지수라 그러더라? 지니계수. 응. 지니계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야. 하도 오래전에 가르쳐가지고. 지니계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 제일 가난한 사람은 1, 제일 부자가 받는 것도 똑같다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을 받았어. 100명이면 100을 받겠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씩 받았을 때. 그러니까 50명의 부는 50이야. 요렇게 그려진 그 직선이 대각선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게 소득의 완전 평등이야? 근데 실제로 소득은 어때요? 부자는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벌잖아. 그래서 실제로 소득의 곡선은 어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못 벌다가 부자들이 급격하게 벌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실제 그래프는. 그러면 요 일직선과 요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요 그래프 사이의 면적이 이 삼각형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지니계수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거야. 지니계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는 세금을 내면 빈부 이 지니계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 세금을 낸 뒤에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또 OECD에서 내요. 그걸 통계로 내는 거야.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찾아봐봐. 내 잊어버렸어.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불평등이 심해지는 나라는 성장이 느려진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그 사인을 보내주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보통 조세 형평성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에겐 세금을 누진세로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걷어서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효과, 그걸 정부가 내야 된다는 거야. 정부가 그런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고, 효과가 없다고. 아유, 닭을 갖고 와야 치지. 내가 닭도 없는데 어떻게 닭을 치겠어. 아유, 우리 벌레 여러분, 지금 막 세금 얘기하니까 막 투입됐어요? 김팀장이 막 가보래? 아유, 바쁘구나. 그래요. 우리 벌레들이 들어온 개념으로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요.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란 뜻이죠. 다시 한번 길게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OECD에서는, OECD 즉 선진국가에서는 그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빈부격차가 적을수록 선진국이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공산주의자처럼 기계적으로 평등하는 거냐? 아니다. 부자들에게는 누진세를 많이 걷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거나 안 걷고 복지 혜택을 많이 줘서 세금을 통해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 이걸 계수로 내요. 그걸 통계를 내는 거야. 그 통계를 낸 순위가 우리나라가 꼴찌라고. 한마디로 부자에게 세금 적게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많이 걷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전혀 못 내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좀 어려웠나? 이 말이 좀 어려웠나?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가 올랐고 증가율이 OECD에서 네 번째다. 세금 증가율은 네 번째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 상위 1%가 세금 거의 다 낸대. 자, 이런 경우가 그래요. 이름대로예요. 구제불능이시네요. 예. 상위 1%가 세금을 다 낸다고요? 자, 여기서 또 개뻥을 치고 계시죠? 자, 우리 건강보험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이랑 마찬가지잖아. 안 낼 수 없잖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내고 있어. 원래는 다른 나라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의료비를 전면 무료로 해줘. 근데 우리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세금처럼 내고 있는 거야.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그런데 나 같은 서민, 그러니까는 월소득 100만원으로 치고 월소득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자영업으로 소득이 100만원이란 얘기는 실제로는 한 300만원이란 얘기야.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0만원은 비용으로 쳐주고 100만원을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 그 사람이 내는, 아니야 소득이 200만원, 2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은 비용이고 100만원은 이윤이다, 이익을 남긴 거다. 그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얼마인 줄 알아? 얼마야? 22만원이야 22만원에서 24만원 계속 올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2만원이었다가 작년 한 해 동안 20만원에서 시작했고 24만원까지 올랐어. 하여튼 그 정도야. 그러면 그리고 나의 재산이 얼마야? 1억 한 2, 3천 1억 5천 정도 돼. 내 재산이 한 1억 5천, 부동산이. 그 다음에 나의 자동차가 10년 된 똥차 하나, 그 다음에 새로 산 경차 하나가 있어. 그래서 나의 건강보험료가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24만원이야 그러면 1억 5천의 재산, 그 다음에 경차 하나, 중고 10년 된 자동차 하나 갖고 있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그 정도를 내면 나보다 10만 배 재산이 많은 이건희는 얼마를 내야 돼? 건강보험료 10만 배 내야 되잖아. 얼만큼 낸다고? 230만원 낸다고. 원래 20억 정도를 내야 되는 이건희가 23억 정도를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건희가 230만원 낸다고. 뭐? 소득 1%가 세금을 다 내? 왜 이렇게 지랄이실까? 예. 누가 그래? 소득 1%가 세금 다 낸다고. 소득 1%가 세금 다 낸다고 누가 그래? 이건희, 아니,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서민들한테 건강보험료를 거두면 재벌들한테도 똑같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재벌들한테 그렇게 안 걷는다니까요. 부자는 안 내. 서민한테만 재산 정도 소득 다 따져가지고 저렇게 걷어대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예. 버는 대로 내야지, 버는 대로. 아, 불탄템이 또 하는네. 아이씨. 우리는 이제까지 부자들이 세금을 다 낸다는 말을 믿고 살았어. 이게 개뻥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노무현 때는요, 재벌들이 내는 법인세가 25%였어요. 이명박이 그걸 처음에 22%로 깎아줬는데 해마다 깎아줘갖고 지금 16% 낸대요. 가장 최근 자료야. 5년 동안 법인세를 원래 소득의 25%를 걷었던 건데 이명박이 22%로 깎아주고 계속 깎아줘서 지금 16%까지 깎아준 거야. 그러면 몇십조 원의 소득이 세금이 줄어든 거야. 그걸 서민들한테 받아낸 거예요. 서민들한테. 몇십조 원을 재벌들한테 깎아주고 그걸 서민들한테 받아낸 거야. 그게 이명박 박근혜 세금 정책이야. 그런데 과잉 복지라 그러면서 복지를 줄여야 된대. 우리나라 복지가 뭔데? 복지가 뭔데? 내가 1년 동안 보험료로 낸 돈이 300만 원이야. 근데 병원에 2번밖에 안 갔어. 도대체 내가 받는 복지가 뭐냐고. 우리 딸 급식비 면제 그거 한 7만원? 초등학교 때 7만원 정도 내다가 안 내는 거. 근데 뭐 과잉복지? MB는 2만원, 자살한 송파 모녀는 5만원, 박정권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을 잃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심장이 약한 분들 잘 봅시다. 이명박은 2만원,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에 대해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 잃었다고 강력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회의에서 이같이 비난하면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역진성을 지닌, 자, 여기 소득 역진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원래 누진이라는 건 부자일수록 더 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부가체계는 부자일수록 안 낸다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부자는 더 적게 낸다는 거, 요게 역진성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역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역진성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많이 내는 거,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면 누진율이라래. 누진성. 그런데 반대, 가난한 사람은 많이 내고 부자들이 적게 내는 걸 역진성이라래.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가체계가 역진성을 지닌, 부자들일수록 조금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하신 분, 여러분이 소득이 200만원이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한 15만원 정도 내죠? 15만원 정도 낼 거야? 200만원 버는 사람이 회사에서 15만원을 내.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우리보다 10만 배가 많은 이건희는 10만 배를 걷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안 그런다고. 나 같은 자영업자는 꼬박 20몇만 원 내야 돼요. 30만 원 돈 내야 돼. 두 배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몰랐죠? 내가 이걸 계속 몇 년 전부터 떠들었어. 내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떠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 부가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13년 초에 그렇게 막 바꿀 것처럼 해놓고, 박근혜가 막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놓고 지금 씩 안 고친다는 거야. 이대로 가자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행 체계를 그냥 유지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박근혜가 바꾸려는 체계는 부자들에게만 걷고 가난한 사람은 깎아주냐? 아니래요.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것도 따져보면 서민들한테도 더 걷고 부자들한테 조금 더 걷고 그런 거였대.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소득 역진성을 지닌 불합리한 구조라는 건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현행 건보 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컨대 직장 가입자에 비해 소득이 훨씬 적은 지역 가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 같은 경우 특히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흔치 않다며, 수백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2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송파 세모녀가 5만원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질타했다. 이명박 2만원 낸 건 유명하잖아. 그런데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송파 세모녀법이 이름만이고 실제로는 송파 세모녀에게 도움이 안 돼. 송파 세모녀법으로 뭐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혜택 못 받는데, 실제로 송파 세모녀는 그 혜택 못 받는데요. 그는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 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들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라면서, 그러나 해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을 위해 해야 될 일은 신속하게 뒷걸음치고 부자 증세를 포함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은 오히려 철벽 방어를 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복지국가로 갈 길이 바쁜데 전진 패스를 잘 연결시켜야 할 상황에서 백패스로만 일관했다며,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 가입자 45만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500만이 넘는 영세 지역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개편안을 포기하는 것은 민심의 번지수를 전혀 잘못 짚은 것이며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편안 백지화 철회를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500만 지역 가입자에겐 유리했나? 천호선 대표도 이는 복지부의 단독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지시나 압력을 넣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한 뒤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대표적인 비정상 제도인 건보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비정상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백억 돈을 가진 이명박은 2만원, 돈이 없어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한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야. 이게 사실은 조세제도도 이래.
서민들한테 지난 5년 동안 꼬박 세금을 올려놓고 재벌들한테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왜 그런 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때 국회 170석이, 176석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야? 부자를 위한 정권이었잖아. 그거 해마다 날치기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세금제도, 세금을 그렇게 날치기 통과한 거야. 그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자, 지금 우리나라 과반수가 누구야? 새누리당이야.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금제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른 거야. 국회의원이 세금을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을 우리가 막 뽑은 거야. 부자들의 이익에 대변하는 정당에게 당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저 안 찍었는데요? 그럼요. 국민 65%가 안 찍었어요. 국민 중에 새누리당 찍은 거 35%밖에 안 돼. 국민 65%는 다른 당을 찍거나 투표 안 하거나 그랬어. 그럼 왜 새누리당이 당선돼? 투표를 한 사람들은 표를 분산시켜서 여러 당에 나눠 찍었고, 아니면 투표를 안 해버리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35%만 갖고도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야당이 분열돼서 항상 표가 분열되니까 정말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정당이 60% 70%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부자를 위한 정당이 60, 70%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야당 찍었는데요. 야당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잘생겨서 노동당 찍고, 똘똘해 보여서 정의당 찍고, 나는 노동자니까 민노당 찍고, 나는 전라도니까 2번 찍고, 그렇게 우리가 다 각자 찢어져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매번 당선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거?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진보정당의 역사를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진보정당이 왜 있어야 돼요? 진보정당이 왜 있어야 될까? 국민을 위해 있어야 돼요? 진보정당 당직자를 위해 있어야 돼요? 진보정당이 따로 존재해서 진보정당으로 표가 갈라져서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기만 하는데 진보정당이랑 야당은 왜 따로 있어야 되냐고. 제1야당 따로 진보정당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를 위해서야? 지금 따로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해가 되고 있는데 그걸 왜 따로 해야 되냐고. 내가 야당을 보면서 지난 20년 동안 계속 분노했던 게 뭐냐. 언제나 싸울 때 같이 해요. 촛불 집회도 나가보면 야당 의원들 앉아있어. 거기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앉아있고 진보당 의원들도 앉아있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같이 하고, 죄 같이 해. 매번 투표할 때만 따로 나와. 선거할 때만 따로 나와. 반새누리당 투쟁할 때는 항상 같이 있던 사람들이 선거할 때만 따로 나와. 그래서 표 갈라먹어. 그래서 국민 65%가 안 찍은 새누리당이 매번 당선돼.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 우리 남편 새누리당 의원이야. 근데 전라도가 아니네, 미안하게도. 경상남도 사천이야. 새정치연합이면 무조건 전라도라는 편견을 버려. 그러면 네가 전라도겠지? 나 서울 이화여자대학병원 출생이야. 그럼 니네 엄마가 전라도겠지? 우리 엄마가 충청도 공주. 니네 아버지는 경기도 개풍군에서 월남하신 6.25 참전용사. 신랑은 경상도. 그러면 니네 언니나 여동생은 우리 언니 경북 의성, 내 여동생 경북 예천. 속상하지?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매번 우리나라 정치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야.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진보정당이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새정치연합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면 새정치연합에서 서로 계파별로 자기 사람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도 자기 라인을 그냥 공천 주려고 그래. 그 지역에서 인기 있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 기어이 쫓아내고 자기 사람 심는 거야. 그럼 지역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야당 안 찍어주는 거야. 매번 그랬어. 매번. 그러니까 진보 야당이 어차피 이 새정연에 들어와 봤자 새정연의 그 당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오겠다. 그거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매번 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개파를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개파는 누가 주도하냐? 요게 새정치연합의 60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의원들이 개파를 주도하는 거야. 호남계, 그 다음에 뭐 옛 노무현계, 그 다음에 제야 운동권계, 요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야. 개파가 크게 이 민주당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 크게 세 개야. 제야파, 그 다음에 호남 쪽, 그 다음에 뭐 친노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친노란 사람들이 제일 웃겨. 이 사람들이 그 공천 받을 때는 친노라고 막 그래갖고 공천 받아. 그래갖고 뻑하면 비노 선언해. 공천 받을 때는 친노라고 막 악착같이 공천 받는데 나중에 당에서 막 분위기 살벌해지면 비노 선언 제일 먼저 하고 나서. 참 웃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또 뭐 호남계 선거 때는 노무현 정신 존나 떠들어. 그래놓고 뭐가 마음에 조그마 뭐 당권 싸움에서 지면 비노 선언해. 제야도 마찬가지야. 운동권 출신들도 눈치 보는 거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분명하고 줏대 있게 자기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야당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매번 또 제일 야당이야. 그래도 제일 야당 중에 의석수는 많아. 왜? 야당 중에 의석수는 그래도 많은 이유가 왜냐? 국민 중에 22%가 호남 출신이야. 그 호남 출신들이 그래도 이 2번을 찍어주는 거야. 2번 정당을. 그러니까 매번 제일 야당은 돼. 최하로 떨어져도 70석은 차지해. 최하로 떨어져도 70석은 얻어. 근데 이 당이 정말 모든 야권의 세력을 모으면 152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야. 그런데 매번 이 모양이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2010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뭔데, 진보 야당에는 스타가 많고 지금 제일 야당에는 인물이 없다. 그런데 제일 야당에는 누가 있다? 지지자들이 있다. 22%의 지지자가 고정으로 있으니 22%의 지지자들을 진보 야당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진보 야당이 매번 어떤 전술을 썼냐?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랑 똑같다. 그런 전술을 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 22%가 진보 정당을 안 찍어주는 거야. 진보 정당이 매번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이랑 똑같다. 그러면서 민주당 욕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진보 정당 안 찍어줘요. 진보 정당이 정치를 모른 거야. 정치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네 정당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선거에 나오다 보니까 매번 선거가 그 모양인 거야. 그러면 제일 야당은 어떠냐? 계파별로 손학규계, 정동영계, 뭐 정세균계, 뭐 문재인계, 김근태계 다 계파별로 나눠서 공천할 때마다 물밑으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다 나눠 먹어. 지역을 나눠 먹어.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라 듣보잡 후보들이 나타나는 거야. 전략 공천으로 낙하산이 오고. 그러니까 원래 후보가 괜찮으면 27%까지 갈 수 있고, 진보 야당이랑 단일화하면 37%까지 갈 수 있는 야권의 힘이 22%로 끝나는 거야. 그럼 35% 새누리당이 1등 국회의원 당선, 빨간색으로 쫙 도배하고. 매번 그랬어. 매번. 대단한 지도자 나와봐. 전라도여도 새정치 안 찍지. 무슨 얘기지? 여기서 지금 지역 전라도 얘기한 새끼들 누구냐? 전라도가 생각 없이 2번 찍어서, 그래서 새누리당은 생각 없이 1번 찍었나 보지? 경상도는 생각 없이 1번 찍었나 보지? 네. 자, 지금요,
요 틈에 전라도 경상도 얘기하는 놈들이 바로 요원이야. 지금 들어와서 경상도 전라도 얘기한 새끼들이 요원이야. 댓글 부대.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늘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을 찍었던 국민들이 김대중 따로 지지하고 노무현 따로 지지했을까요? 김대중 찍은 사람이 노무현 안 찍었을까? 노무현 찍은 사람이 김대중 안 찍었을까? 나는 다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 물론 경남 지방에서 김대중은 안 찍었지만 노무현 찍은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 국민 대다수는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는 98% 일치되어 있어. 내가 볼 때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는 98% 일치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김대중계 노무현계로 싸워? 지랄 연병인 거야. 결국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서로에게 상처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왜 민노당에서 진보신당이 나갈 때 그때 민노당더러 뭐라 그랬어? 종북 세력이라고 욕하고 나갔어요. 나는 그 말을 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 그 당시 진보신당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2008년에 그 민노당 당권에서 진 거야. 민노당 당권에서 지니까 민노당은 종북 세력이다 욕하고 나가서 진보신당 차리고 지금 진보당 하고 있는 거야. 이름만 바꾼 거지. 나는 그건 참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 그 당 안에서 당권을 차지할 만큼 스스로 실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들한테 종북 세력, 조선일보 나하는 욕하고 나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진보정당이야. 지금 우리의 야당이, 나는요, 우리 이 작년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여당의 모든 모순이 드러났다라면 나는 그 여당의 모순과 더불어서, 여러분 박영선 얼마나 좋아했어요? 박영선 얼마나 좋아했어. 근데 박영선 봐봐. 세월호에서 바닥이 드러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김현 의원 얼마나 막 인기 있었어. 근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잖아. 근데 김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처음 밥 먹은 게 아니라더만. 유가족이랑 처음 밥 먹은 게 아니었어. 여러 번 밥을 먹었대. 그래서 노렸대. 그래서 표적이 됐다더만. 정청래 의원 정말 말은 화려해요. 그냥 그 네티즌들이 좋아할 만한 말 맨날 해. 근데 정청래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김현하고 김현이랑 진선미 절대로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빼지 않겠다고,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빼지 않겠다고, 내가 지킨다고 뺐어. 정청래는 정말 말은 화려한데 그 말을 지킬 줄을 몰라. 약속을 못해.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 그게 지금 우리 야당의 수준이야. 그래서 나는 지난 이 작년 올해 걸쳐서 야당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라고 봐. 내가 볼 때 야당에서 제일 잘한 게 손학규야. 정계 은퇴한 거 잘한 거라고 봐. 더 늦기 전에 정계 은퇴하고 완전히 정치계를 떠난 거, 그거 진짜 잘한 거라고 봐요. 나는 이 손학규랑 같은 시대에 정치 시작한 사람들이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 지금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크지를 못해. 이미 우리나라에, 나는 우리 신랑이 지금 46인데도 난 늦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랑도 이제 정치하기 늦었어. 뭔가 30대에 도전을 해서 나이 40에는 대통령감으로 나왔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40대는 정치인으로 인정도 못 받아. 그게 우리 시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골 내려갈 생각하고 있잖아. 다 때려치우고. 응? 너무나 오래 한 사람이 오래 하고, 그러면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야? 야권을 통합을 해야 돼. 야당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을 통합을 해서 그 야당에 사실은 내가 주장하잖아.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단체 출신들이나 진보정당에 소속된 스타들 얼마나 똘똘하고 의정활동 잘할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이 이 제1야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 주장이 늘 그거야. 그러면 이 제1야당을 찍는 22% 반드시 투표한다고. 후보가 좋으면, 후보가 깨끗한 괜찮은 후보가 들어와서 그러면 22% 기본 찍어주지. 그러면 얘가 될 것 같다 싶으면 10%가 더 붙어. 그럼 반드시 당선되는 거야. 왜 그걸 안 하냐고. 22%의 지지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왜 놓고 그러면 그런 거야. 공천을 못 받는다. 그게 문제야.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이게 지금 공천권을 지난 2012년 총선이 왜 망했냐 하면 한명숙 대표가 된 다음에 계파별로 나눠 먹었어. 계파별로 나눠 먹기란 거야. 지역별로. 그런데 그 나눠 먹고 자기 사람을 꽂은 그 국회의원들이 전혀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기 통진당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당 안에서 개표별로 나눠 먹고, 그런데 그 인물들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 오로지 줄 잘 선 인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먹었던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속상한 사람들이 있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 이제까지 왜 매번 야당이 지는지 몰랐던, 우리나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 72%였잖아. 72%면 낮은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실 정치에 관심 있으면 골치가 아팠잖아. 잘 모르고 계속 지네끼리 뭔지도 모르는 문제로 싸우니까 여러분이 골치가 아파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 정치인들이 싸울 때 왜 싸운지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몰랐던 거야. 그리고 매번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라고 싸잡아 욕하니까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에서 골문 건 이런 게 골마 있었던 거지. 근데 나는 20년 동안은 그걸 지켜본 사람이야. 1996년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인터넷으로 온 거예요. 왜 아프리카 방송했냐?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랑 호흡하면서 내가 알리고 싶었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파별로 자기 사람 내리꽂기, 자기 사람을 내리꽂는 게 지금의 야당이 망한 이유야. 제1야당이 망한 이유가 바로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그 공천권을 쥔 몇 명이 서로 나눠 먹는 거,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천권을 그 지역민이 가져야 되는 거야. 지역 사람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그 지역의 후보를 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천을 국민이 당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은 할 일이 있어. 뭐냐? 우리 국민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가령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해보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그 여러 명이 6개월 전에 당에다 신청을 해. 그러면 6개월 전에 신청된 사람에 대해서 2달 동안 당이 심사를 하는 거야. 무슨 심사? 범법자였나? 범죄 경력이 있나? 세금 탈루한 경력 있나? 이런 거. 그 가족까지 다 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철저히. 그래서 이 후보는 선거 때, 본선거 때 문제가 터지지 않을 후보다. 그런 사람들을 1차로 걸러주는 거야. 범법행위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은 사람들로 골라주는 거야. 그러면 그 골라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당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얘네들은 범법자라든가 문제가 생긴 애들이 아니라고 한번 1차 걸러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이 지역민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제1후보를 뽑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으로 다 같이, 그리고 그걸 뽑을 때 오프라인에서 하면 안 돼. 오프라인으로 절대 만나면 안 돼. 왜냐? 오프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얼굴 마주보고 감정이 생겨. 틀림없이 싸움이 나.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그냥 투표를 하는 거야.
그 연설한 동영상, 각 후보별로 연설한 동영상 올려놓고 그 동영상에다가 선택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후보를 뽑아. 이런 구조라면 진보정당 후보들이 당연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야. 망치 부인이 지금 5년째 주장하는 게 그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위에서 몇 명 내리꽂지 말고 철저히 그 지역에서 하고 싶은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다 똑같이 3분짜리 자기 정견 발표 동영상을 올려라. 그 동영상을 그 정당가 가령 이 당에 딱 들어가면 각 지역별 후보를 볼 수 있어. 내 주소를 입력해. 그러면 내 주소에 후보들 영상이 딱 뜨는 거야. 그러면 그 후보들을 보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 그 내가 원하는 후보한테 투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주민번호,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자기 소유의 휴대폰으로 번호를 받아. 출입번호를. 그럼 본인 인증이 되잖아. 그 다음에 내 주소를 가지고 그 입력을 해. 입력을 하면 내 주소에 맞는 후보가 나와. 그럼 그 후보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의 투표권이면 이게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사람을 사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후보를 사가지고 막 대량 투표를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명을 뽑게 하는 거야. 2명을 투표를 2번 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후보가 3명이야. 후보가 3명이면 투표를 2개, 후보가 4명이면 투표를 3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 명이 여러 표가 합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은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 몇 놈이 장난을 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그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후보는 우리 지역민들이 뽑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젊고 그 유능한 사람이 정말 정견 발표 잘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올까봐,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올까봐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지금의 이 새정치연합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그걸 왜 반대하냐? 그러면 젊고 새로운 애들이 자기 자리 치고 올라오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하여튼 내가 늘 주장했던 게 그렇게 뽑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국민들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과 자세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에서 국민 여론에 맞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듣기 좋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가머니설로 조경태가 옛날에 노무현 얼마나 팔았는지 알아? 조경태가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 2004년에 노무현 노래 부르고 당선된 거야. 조경태가 2번째 당선될 때까지 노무현 정신 팔아갖고 당선됐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사람을 말을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국회의원이 그 입법 어느 정도 법안 냈는지 관심 갖고 찾아봤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별로 법안을 몇 개를 냈는지 찾아볼 수가 있어.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 가지고 기사 검색해 본 적 있어? 없잖아. 그게 문제야.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 국회의원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 우리 동네 국회의원한테 뭔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하면 답변이 바로 오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가져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느냐? 국회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말을 지키느냐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느냐. 말은 화려할 수 있어. 박근혜 봐봐. 무상보육한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내가 하면 안 되니까요. 글쎄,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안 하잖아.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문제예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돼.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자기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지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봐야 돼.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야. 노무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럼 찍어줄 거 아니야. 걔 찍어준 다음에 나는 비노입니다 이러고 선언한다니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막 얘기한 사람들 찍어주잖아. 그러면 동교동 비판, 친노 비판에 말로 김대중, 노무현 파는 애들을 찍어주면 안 되고,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과거에 뭐 했나. 그리고 지역 사람들한테 평을 들어봐야 돼. 그 평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시장 사람들. 그 동네 시장 사람들이, 상인들이 그 국회의원에 대한 평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잘하나 못하나 시장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장 보면서 지금 국회의원은 평이 좀 어때요? 그러면 처음에 말 안 하다가 쓱 나와. 그러면 그게 평이야. 근데 한 집 가서 물어보면 안 되고 여러 집을 물어봐야 돼. 여러 집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물론 요즘에 인터넷 검색 다 돼. 인터넷으로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어떤 발언들을 했었고 뉴스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검색해봐. 근데 그런 거 검색했는데 나온 게 없다. 찍지 마. 그럼 찍어주지 말아야 돼. 한 일이 없는 거야. 법안도 낸 게 없고 국정 질문도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요, 말로만 화려하면 그런 사람들 막 찍어줬다가 뒷감당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새로 이제 정치인들을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 새로운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지난 지방선거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김영식이라는 시의원, 새정치연합 시의원이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 신기남 보좌관 출신이야. 그런데 이 신기남이라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이 보좌관 출신들이 참 문제가 많아. 보좌관 출신들이 원래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할 때 누구한테 로비하냐면 보좌관한테 로비를 해. 그래서 보좌관들한테 디립다 골프 치자 그러고 보좌관들한테 술 대접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그 접대를 많이 받아요. 그게 문제야. 나는 그 김영란법에 보좌관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좌관들이 이번에 고위공직자하고 국회의원 이렇게만 정리되어 있잖아. 보좌관이 문제야. 보좌관 비서들이 절대 로비를 받으면 안 되는 걸로 해야 돼. 이게 김영식이라는 사람이 신기남 보좌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돈을 받아먹는 버릇이 든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용돈을 받아 쓴 거지, 지역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 신랑이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을 하고 있잖아. 우리도 딱 구의원이 처음 됐는데요, 난리도 아닌 거야. 구의원 월급이 55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의원들이 그 전까지 전부 다 뇌물 받아서 살았어. 지역 사람들한테 용돈 받아서 정치하는 거야. 돈 받고 민원 처리해주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 구의원 되자마자 그 돈 들고 와가지고 민원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 돈을 꺼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그 돈을 안 받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동차가 한번 피습당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그때 아토스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 집 앞에 세워둔 아토스, 근데 그게 우리 아토스가 아니었어.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는 뒤 아파트에 세워놨는데 우리 집 앞에 세워놓은 아토스에 어느 날 벽돌이 딱 꽂혀있는 거야, 본넷 뒤에. 옆집 누구 내 차인지 모르는 아토스야. 그게 설마 나는 우리하고 관계된지 몰랐어. 지금도 확인된 건 없지만 그게 우리 신랑이 그때 뇌물 안 받고 버티던 때 일어난 사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뇌물을 주겠다는 걸 안 받고 버텼더니 당신 신고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중에 북파 공작원 전우회가 왔어. 그러니까 돈을 처음에 갖고 왔는데 거절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가지고 와.
그래서 신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누가 오냐? 북파 공작원 전우회가 와. 신분증을 딱 보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따님이 어린이집 다니시죠? 따님이 어린이집 다니시죠? 그래. 밤길 조심하라고. 그때 우리 딸 3살이었어. 3살짜리 어린 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딸이 어린이집 다니시죠? 밤길 조심하세요.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았었어. 그러니까는 이게요, 돈을 안 받는 게 더 어려워. 그냥 돈을 받아버리면 끝나. 근데 안 받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돈을 액수를 올렸다가 그래도 안 받잖아. 그러면 협박이 들어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딸을 데리고 우리 신랑 일주일 동안 4시에 어린이집에서 찾아다가 집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그 일당들이 일망타진돼가지고 그 사건이 끝났지. 그리고 뭐 우리 구청 건물을 지을 때 설계심사위원이 됐어. 사돈의 팔촌,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회 사돈이 찾아오더라니까, 신랑에.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네 설계회사를 해주면 뭐 몇 억을 주겠다. 아니 그게 60억짜리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60억인데 몇 억을 주겠다는 거야. 심사위원이 11명인데 그러면 11명한테 1억씩만 줘도 11억이야. 그러면 설계가 그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기를 껐죠. 휴대폰을 한 달 동안 껐어요. 그리고 켜갖고 문자만 확인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선배가 찾아온 거야. 어떤 선배가 무슨 설계회사 저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이 사람을 찍어만 주면, 이 사람을 선택만 해주면 1억을 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신랑이 참 선배인데 대놓고 쌍욕을 한 거야. 선배가 지금 누구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 데리고 이 사람은 그 심사의 기본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거라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뜨렸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얘네들이 로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무섭게 로비를 해. 정말 피할 수 없이 로비를 하는 거야.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신랑은 전화 벨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신랑은 전화 벨소리가 안 들려. 항상 전화벨을 무음으로 해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로비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전화 늘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딱 끊어지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로비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싶은 전화만 자기가 해서 받아. 그러니까 전화 비용이 많이 나오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뇌물을 안 받을 마음을 먹어야 돼. 뇌물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해. 술 한잔 하시죠, 밥 한 번 먹으시죠, 이렇게 시작한다고. 밥 먹으러 갔는데 비싼 양주 한 병 주고, 그 양주가 점점 비싸지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한순간도 놓치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병드는 거야. 그리고 특히 집안 식구가 잘해야 돼. 집안 식구가. 정치하는 사람한테 돈 벌어오라 그러는 거, 그거 뇌물 받으라는 거야. 남편이 정치한다, 내가 자기가 돈을 좋아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근데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 근데 이 사람 정치를 해.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다 죽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야. 정도 누구니?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청렴해야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그 얘기가 뭐냐? 생활 씀씀이가 검소한 사람이어야 청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가족이 검소해야 돼. 부인이 비단 옷 좋아하면 남편이 밖에서 뇌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민심서니까 정약용이지. 그래서 늘 정치하는 남자들이 잘못하는 거는
여자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로비 창고가 어디냐면 보좌관 아니면 부인이야. 보좌관 아니면 부인이라고. 그래서 왜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슨 박상은인가? 뭐 무슨 의원 있었잖아. 걔네 집 그 부인한테 1억인가 주고 공천을 요청했는데 못 받았잖아. 그래갖고 그 공천 못 받았다고 신년이라니까 돈 받았던 거 도로 돌려주는, 그게 녹취록으로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부인들이 이 로비 창구가 돼요. 그래서 정치인의 부인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다. 명품 가방 좋아하고 옷 막 비싼 옷 좋아하고 얼굴 고치고 있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 자기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결혼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프 좋아한다? 정치하지 마. 나는 골프 치는 사람이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골프 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정치인은 골프를 금지시켜야 돼. 공무원하고 정치인은 골프를 금지시켜야 돼. 사업가들끼리 치라고 그래. 사업하는 사람까지 금지할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면 안 되는 딱 사람은 누구냐?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들. 나라 돈으로 돈 받는 판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이런 공무원. 판사, 검사도 공무원이구나. 공무원과 정치인은 골프하면 안 돼. 나라 돈으로 먹는 보좌관, 비서진 골프하면 안 돼. 국립대 교수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돈 받으면서 골프 치면 안 된다고 봐요. 골프가 그렇게 치고 싶으면 그만둬. 일을 그만두고 골프 쳐. 취미 활동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취미 활동 해야지. 대신 공직에서 물러나. 왜냐?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로비에 자기를 노출하는 거야. 나 뇌물 받고 싶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 나라에서 세금 받는 사람은 절대 골프 치면 안 돼. 비싼 술도 먹으면 안 돼. 비싼 밥도 먹으면 안 돼. 비싼 밥, 비싼 술 먹고 다니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 김영란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봐. 그래서 공무원 아내, 공무원이나 공무원 아내까지 해서 100만원 이상, 여러분 내가 100만원 이상 누구한테 받아? 안 받잖아. 나한테 컴퓨터 해주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 나한테 컴퓨터 조립 비용 주겠다는 사람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명은 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100만원씩만 받았으면 내가 3천만원을 벌었어. 그 다른 언론사에 후원 많이 하셨던 분들이 나한테 컴퓨터 조립 비용 대시겠다고 그러면서 뭐 100만원이면 됩니까? 200만원이면 됩니까? 그렇게 문의한 사람이 20-30명이었어. 내가 한 명한테도 안 받았어. 단 한 명한테도. 왜? 그게 나중에 다 덧치되거든. 그게 다 덧치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야. 내가 맘만 먹었으면 돈 벌 기회는 많았어. 돈 받을 기회는 많았어. 근데 안 받잖아. 왜? 그거 나중에 다 덧치돼요. 그래서 안 받는 거야. 망치 부인이 유일하게 후원 받는 거 별풍선이야. 왜? 별풍선은 누가 쏘는지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내가 모르고 이건 회사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공개가 돼. 그리고 세금도 따박따박 내는 거야. 공개적인 거 아니면 안 받아. 그게 우린 습관이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잘못 받았다가 남편 앞길을 망치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의 그 아내들은 나는 그 정치인의 아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고 설거지하고 나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 남편이 정치 잘하면 되지. 뭐하러 때 밀고 다니고 설거지해. 선거 때 때 밀고 설거지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돈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치인 아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밖에 돌아다니면 난 안 된다고 봐. 정치인 아내는 절대 바깥 사람들이랑 만나면 안 돼. 딱 집안에만 있고 내 자식만 키우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돈 갖고 로비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철저히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필요해. 그게 우리가 키워내야 될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정치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검소해.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유럽은 정말 검소해요.
몇십 년씩 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입어. 우리나라에서 10년 전 정장이라 그러면 다 욕하잖아. 근데 외국은 20년 된 30년 된 정장을 입어. 그리고 할머니가 입었던 웨딩드레스 물려 입어. 그리고 집도 얼마나, 아니 무슨 우리나라처럼 인테리어 자주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인테리어도요 한 번 결혼할 때 하고 그 집에서 평생 살고 죽어. 그 쓸데없이 막 뭐 새로 고치고 그러질 않더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그래야 정치인들이 이 깨끗할 수 있는 거야. 검소해야 깨끗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저기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도 정치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학생 여러분들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꼭 봐야 될 책이 있어. 목민심서라는 책을 한번 사서 봐봐. 목민심서라는 책을 사서 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젊은 애들을 키워야 되겠어. 무엇보다 이 정치인들은요 도덕적이어야 돼요. 도덕적이어야 돼. 도덕적이라는 게 뭐냐, 남의 것을 받아먹으면 안 돼. 남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먹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써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 되는 거야? 그 시의원 되는 거야. 살인 뭐 교사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절대 생활을 검소하게 할 것, 그리고 절대 뇌물 받지 말 것. 뇌물은 얼마부터가 뇌물이냐? 기분 좋은 돈부터가 뇌물이야.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는 게 그냥 정말 너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절대 안 받는다는 원칙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 돈을 받는 대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처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골프 치면 절대로 안 되고, 비싼 스포츠, 고급 스포츠, 비싼 스포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 해야지 남의 돈 받고 하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놀지 마라, 골프 치지 마라, 돈 받지 마라, 검소해라. 또 생각하면 또 얘기해 줄게. 그리고 성적인 문제. 예. 굉장히 유능한 젊은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요? 젊은 남자 정치인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 여자야. 반드시 여자를 들여보내. 예. 청렴 결백한 정치인들한테 쟤네들이 뇌물을 줘도 안 되고 안 되잖아. 마지막에 여자야. 그 남자 정치인의 취향을 쫙 조사해가지고 그 남자 정치인이 딱 좋아할 만한 여자를 주변에서 알짱거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랑 실수하게 만들어. 그걸 덫으로 잡는 거야. 나는 그 클린턴 사건, 난 그렇다고 봐요. 그 여자가 갑자기 들어온 인턴이야. 갑자기 들어온 인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클린턴한테 들이댔어. 클린턴한테 그 여자가 먼저 들이댔고 먼저 유혹했어. 계속. 그래서 클린턴이 한 번 넘어간 거야. 그런데 그 넘어갔을 때 그 남자의 흔적을 드레스에 묻힌 걸 갖고 있다가 공개한 거 아니야. 그거 철저히 준비된, 기획된 사건이라고 나는 봐. 그거 일반 여자 아니야. 어떤 일반 여자가 그러겠어. 예. 그래서 클린턴은 그 여자 하나로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평화를 위해 굉장히 애썼어. 카터만큼.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아직 방송 중입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중요하지. 아니 방송 안 중요해. 사랑해. 군대 간 조카가 협박을 하고 있네. 사랑하는 조카가 중요하지 방송이 중요하니. 자 하여튼 그래서요. 오셨어요? 오셨어요가 아니고 나왔어요 이모. 그래. 엄마 우리 치킨 시켜 먹을래요. 야
방금 니네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네. 사랑하는 조카가 중요해, 방송이 중요해.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가 중요하지. 그래서 전화 끊었는데 니네가 문 열고 들어온 거야. 역시 조카 말이 있다니 씨가 봐봐. 되었군. 말이 씨가 되었군. 그래. 이거 방송 길어? 아니야, 이제 금방 끝낼게. 자, 여러분. 그래서요, 기승전 치킨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골프 얘기로 돌아가. 골프를 활성화시키면서 김영란법은 추진한다. 골프 활성화하면서 김영란법을 추진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야. 김영란법이 있는 한 골프 활성화 안 돼. 골프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말은 다른 말로 김영란법을 죽이겠다는 얘기야. 김영란법을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골프 활성화에 반대하고 김영란법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또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단을 꾸렸대. 민간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우리나라 교수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 세슘의 수치가 낮아서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수단을 꾸려가지고 민간조사단을 꾸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 놈들이 일본의 후쿠시마에 가서 검사를 했어. 후쿠시마 수산물을.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산 수산물에 세슘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대. 이거 교수 놈들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세슘이라는 거는요, 아주 미량일지라도 이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세슘에 노출이 되면 갑상선 암 발병률이 늘어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갑상선이 망가진 사람이라서 아는데요, 갑상선이 망가지면 사람이 굉장히 빨리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해. 조금만 어쩌면 피곤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근데 이 갑상선 암이 늘어나는 게 세슘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세슘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세슘의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랬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기준치 이하라는 말에서 기준치라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 기준치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런 이 발암물질, 이 원자력에서 나온 이 핵물질에서 나온, 핵에서 나온 발암물질의 기준치라는 말, 기준치 이하의 세슘에 노출되면 암에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야. 기준치 이하에도 그만큼도 노출되면 암에 걸릴 발병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기준치라는 게 뭐냐? 이 기준치라는 거, 요 기준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치일 뿐이야. 기준치 이하는 팔아도 된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거지. 기준치 밑에 제로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발암물질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 기준치 이상만 위험한 게 아니라 0이 아니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민간조사단이란 놈들이 가가지고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란 개소리 했다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지금 우리 일본산 수입물이 수산물을 유럽에서 수입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 그러면서 수입하면서 방사능 검사 할까요? 지금 수산물 수입하는 데 가서 한번 봐봐. 방사능 검사 하나 안 해. 방사능 검사 안 하면서 막 수입해요. 여러분, 그 일본에서 어떤 방송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계속 먹는 쇼했다며. 그리고 암 걸려가지고 띵띵 부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더만. 일본 방송인 그거 봤죠? 그리고 어떤 처녀 둘이 도쿄에 여행을 갔다 왔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은 피폭이 안 됐는데 한 명은 피폭됐대. 도쿄에서도. 암 걸렸어. 그 사람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다고 막 처먹고 쇼했던 사람 안 걸렸다니까.
그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그 밴드나 그 카톡으로 쫙 돌고 있는 게 있어. 대마도도 우리 땅. 그거 알지? 대마도도 우리 땅이란 글을 막 댓글원들이 퍼돌려. 그러면서 마치 일본에 대해서 우리 것을 주장하자는 식으로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그 내가 뭔가 일본 관련 사건 하나, 뭔가 일본에다가 일본에게 유리한 뭔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게 그 일본 그 무기 자위대 이쪽 문제를 덮으려고 저런 개소리 하나보다 했어. 내가 보니까 이거야. 일본산 수산물 그냥 저기 조건 없이 수입하려고 밑밥 깐 것 같아. 겉으로는 일본을 하고 굉장히 적대적 관계인 것 같고 일본을 비판하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수산물 다 수입하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수사했던 박상옥 검사가 사과했다며? 사퇴가 아니라 물고문했던 경찰을 불구속으로 수사했던 이 검사가 지금 대법관 후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사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과를 했대. 그런데 사과가 사과도 아니야. 변명이야. 자기도 마음이 아팠다. 그 저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개입된 경찰이 5명인 거 알면서도 2명으로 처리하면서 마음이 아팠다. 알면서 법을 어긴 놈이야. 알면서 법을 위반하고 알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위반했던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도 박상옥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박상옥이 대법관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고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야. 대법관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헌재보다 먼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대법관이야. 그런데 그 대법관이 수사 자체를 왜곡했던 검사를 갖다 대법관으로? 그건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를 병신 똥으로 만드는 거야. 개병신 만드는 거야, 개병신. 근데 사과만 하고 그냥 눌러 앉겠다고? 이거는 지금요, 내가 그랬잖아.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2가지가 보장돼야 된다.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공정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기레기가 일반화가 됐잖아. 기레기가 일반 명사가 됐어. 그러면 사법부라도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대법관으로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5명인데 2명으로 축소 은폐를 주도했던 검사를 대법관으로, 물고문했던 경찰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던 검사를 대법관으로? 이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이 국민을 똥으로 보는 거야 지금. 박종철 법조계도 박상옥 대법관 반대한다. 반대해야 돼. 근데 저 법조계가 학계냐 아니면 판사들이냐? 나는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저 박상옥을 그냥 대법관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판결문에 대해서 나는 문제 있다고 봐. 대한민국 판사들이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우리나라의 법정은 죽었다라고 봐요. 그 판사를 어떻게 믿어? 그게 무슨 판사야? 박상옥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인정하는 판사가 어떻게 판사냐고. 법을 어긴 사람이 대법관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대법관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야. 사법부의 얼굴이고 간판이고 사법부 최고 명예야. 이걸 용인하는 판사들의 법정은요, 우리가 재판을 거부해야 돼. 이런 판사들이 판사로 있는 거 우린 인정할 수 없어. 이건 국민들이요,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사법부가 죽으면 민주주의는 죽은 거야. 사법부가 죽으면 민주주의 끝난 거야.
그러면 이미 이 정부는 정부가 아니야. 무정부야.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위원회. 이제 4일 뒤면 2월 9일이 세월호 발생 3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 그 유가족들이 매일매일 20km, 30km를 걸어서 팽목항으로 가는 과정인데 2월 9일에 광주에서 300일 행사를 하고 2월 14일에 팽목항 도착 예정이래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호 씨가 14일에 팽목항으로 모두 모여주십시오. 그런 지금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세월호 300일 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이 됐을까요? 전혀 안 됐어요. 세월호 진상 규명이 전혀 되지 않았어. 근데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세월호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위원회를 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상조사가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우리 애들이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거야. 더 많이 죽을 거야. 박근혜 정부 초기에, 박근혜 정부 되자마자 고등학생들이 그 해병대 캠프에서 죽었어. 막 박근혜가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 그런데 해병대 캠프 계속했어. 마우나 리조트에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어. 그런데도 뭐 제대로 처리된 게 없어. 아무도 그게 불법 건축물이었잖아. 뉴스타파 봤어요? 공무원 중에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대. 마우나 리조트에서 1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공무원 중에 처벌받은 명이 한 명도 없대. 이게 지금 말이 돼? 광주에서 2월 8일에 하기로 했대요? 오늘이 96일이잖아. 96일, 7, 8, 9, 10, 2월 9일인데 광주 행사는 2월 8일 날 하기로 했구나. 이번에 세월호를 또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면 이번에는 몇백 명이 죽는 건데, 몇백 명이 죽어야 처벌받는 건데, 성수대교 무너지고 저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 불나고 천안함에서 49명이 죽고 해병대 캠프에서 10여 명이 사고당하고 마우나 리조트에서 100여 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해결 제대로 뒤처리 안 했더니 고등학생 250명이 죽었어. 얼마나 더 죽여야지 이런 사건 안 일어나게 철저히 책임자 처벌할 건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면, 세월호 문제 그냥 흐지부지 시키면 그 다음 우리 자식이 죽어. 우리 자식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진상조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줄 것 같아? 아직 살아있는 우리 자식을 지키는 길이야. 우리들이 세월호 문제 진상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살아있는 내 자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2월,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2월 9일에 광주를 갈까 2월 14일에 팽목항을 갈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이제 2월 9일에는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내가 한마디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9일은 그냥 방송을 하고 14일날 팽목항을 갈까, 그 다음에 명절 주간에 좀 쉴 거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팽목항 갈 때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그럴까? 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예,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여러분 세월호 문제 지겹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여자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멋있게 저기 바다 보러 가자 자동차 운전해서 갔는데 앞에 트럭이가 속도를 너무 내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근데 브레이크가 안 먹어갖고 죽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님의 브레이크선을 잘라놨어. 자, 그러면 님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살인사건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단순 교통사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덮을까요? 여친의 전 남편을 잡아서 살인범이라고 처벌해야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월호는 이명박이 썩은 여객선한테 30년 동안 운항허가를 해줬어. 박근혜가 안전하지 않은 배를 출항시킬 수 있도록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줬어. 이 박정희 때부터 존재한 한국성급이 잘못 고쳐진 배에 운항허가를 해줬어. 사건 발생 초기에 민간 잠수사들이 뛰어들어가서 애들을 구하려고 했는데 민간 잠수사들의 출입을 통제한 게 순환구호법이라는 거지같은 법 때문인데 그 법을 국회의원들이 선주들한테, 배 주인들한테 로비 받아서 만들어준 법이야. 그 국회의원들도 처벌 안 받았어. 아무도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어. 지금 교도소에 가서 징역 살고 있는 게 누구냐? 그날 계약서도 안 쓰고 견습선언으로 탄 사람이 7년형 받고 살고 있어. 이게 세월호 문제야. 주범들은 다 빠지고 지금 그날 배에 처음 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형사에게 하고 있어. 그런데 덮자고? 너 미쳤니? 네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덮자는 얘기가 나오니? 아우 저는 가난한 백수라서 결혼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럼 네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덮어주마. 못 본 척 해주마. 세월호 덮자는 인간들은 그렇게 죽어봐야 알아. 지가 억울하게 살인사건 당해봐야 한다고.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세월호의 날짜를 계속 써나갈 거예요. 1000일이 될지 만일이 될지 몰라. 세월호 책임자들이 최후의 한 명까지 다 법정에 서는 날까지 이 날짜는 계속 적어갈 거예요. 또 한 번의 세월호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세월호 주범들을 계속 공격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은 아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고 죽은 아이들에게 체면이 있을 거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겹지도 않냐?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하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자는 상처받은 얘기를 잊지 않아. 남자하고 여자가 부부싸움에서 남자가 맨날 지는 이유가 뭐냐? 아내는 자기가 상처받았던 날짜, 시간 다 기억해.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나는 세월호를 잊을 수가 없어. 2014년 4월 16일 특히 오전 11시 반 그 시간에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갔대요. 그렇게 채팅창에 썼던 3명, 그들은 누굴까? 어떤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제 건져진 사람들이 팽목항으로 오지 않았어. 아무도 모를 때야.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안 게 11시인데 11시 반에 우리 방 채팅창에 선장하고 승무원들만 도망갔대요. 채팅창에 쓰고 있었어. 그들은 누굴까? 어떻게 알았을까? 난 세월호 문제 못 잊어. 난 그날 그 순간 다 잊을 수가 없어. 마지막 한 놈이 처벌받을 때까지 나는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덮을 수가 없어. 학생들이 아닐까요? 그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글을 쓰냐고. 구조받은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이었고 전화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없었다고. 다 물에 빠져서 전화기를 쓸 수가 없었어. 아직 바다 근처에 있었고 바다에서 통신이 안 됐다고. 그때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시간에. 오늘 방송 실망하셨습니까? 망치부인 얘기 따분하고 맨날 똑같아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멀리 보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해도 나는 할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왜 별풍선을 한꺼번에 많이 못 쏘게 한지 아세요? 별풍선을 많이 쏜 다음에 나한테 지가 듣고 싶은 얘기 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별풍선 한꺼번에 못 쏘게 해요. 물론 블랙 걸렸죠, 그 사람은. 응, 마찬가지야. 나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방송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재미없다 그러고 실망했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그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포기는 김장 배추를 셀 때만 쓰는 표현이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죠.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망치부인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망치부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망치부인과 같이 가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3,000명 중에 1,500명은 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내 느낌은 그래. 적어도 매일 1,500명은 망치부인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해. 또 전세계에서 유튜브로 망치부인 방송을 편당 보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편당 한 7,000명 정도가 보더라고요. 그들 중에서 난 3,000명은 망치부인 뜻에 동의한다고 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길은 망치부인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서 길이 되었다.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날마다 10,000명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어떤 뜻을 세우면 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야. 우리가 간절히 오늘 소망한 내용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날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다 보면 반드시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하러 달려와 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선물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197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거 녹화해서 올리시는 이 세월호님, 여비고님, 녹음해서 팟캐스트로 올리시는 우리 풍행국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이제 팟캐스트도 된대요. 팟캐스트도 되고 쥐약도 되고 팟빵도 된다니까 다양하게 들으시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우리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생방송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방송 때 망치부인 방송을 같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힘찬 투쟁이 됩니다. 망치부인이 지치지 않는 힘, 여러분이 함께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천이 망치부인의 에너지원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살아있다면 내일 낮 2시 망치부인 내일 낮 2시에도 살아있다면 내일 낮 2시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